네, 안녕하십니까? 네. 142쪽 40번.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라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기본공제, 장기부유 특별공제 순서로 공제한다. 3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추계결정은 매감 환기 방법에 의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4번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추계결정은 매매 사례가, 감정가 또는 기준시가 방법에 의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5번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의 가액으로 한다.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보인다고 그렇죠. 2번 양도소득 과세표 계산할 때 필요경비 공제, 그 다음 장기보유 공제, 마지막으로 기본공제 요 순서로 해야 되죠. 그럼 나머지 내용이 워낙 빤한 이야기다 그렇죠. 우리 양도소득세 지난 시간 할 때도 세액 산출할 때 순서 양도가액에다가 마이너스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뭐뭐 있더라? 필요경비에 취득가액, 또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양도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소요된 양도 직접비, 직접 양도 비용.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을 양도차익이라고 했고, 양도차익. 양도차익에다가 뭘 뺍니까?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의 금액에다가 마이너스 기본공제.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구했고,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산출한 세액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 공제, 장기보유 공제, 기본공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한 다음에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어느 한쪽을 기준시가를 하려면 반드시 다른 쪽도 기준시가, 상방을 일치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항상 했듯이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뭘로 했습니까? 매감기로 했죠. 매감기. 환산가액은 쓰지 않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매감환기 요 순서로 했죠.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취득세 할 때도 나왔던 지문이야.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취득세도 똑같아. 토지와 건물은 독립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취득세, 지방세 문제 나오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고 말하고, 국세가 나오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었고, 41번 같은 경우도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1번 틀린 걸 찾으라고 하는데 등기된 토지를 팔았다. 틀린 내용을 찾으라고.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매매 사례가, 환산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틀렸죠? 매감 환기잖아요. 감정가액과 환산가액의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2번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게 원래 원칙이고,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당연히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고,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한다면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고, 4번은 무슨 말인가 알죠? 4번 요거잖아요.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뭘로 한다? 추계결정한다. 추계결정. 그럴 때 매감 환기. 요 방식을 가지고 만약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 하지 않는다 했죠? 뭘로 한다고? 얘들 취득 당시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 뭐죠?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그래서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곱하기 몇 프로 한다고? 3%. 토지, 건물, 주택 3%. 미등기는 얼마? 미등기는 0.3%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지금 1번, 3번 지문은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그리고 위에 문제가 등기된 토지 나오니까 100분의 3, 3%를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맞는 지문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 그렇죠. 필요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출해서 공제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4번 지문, 요는 올바른 것.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오케이. 42번 기준시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기준시가 알죠? 토지는 뭘로 합니까? 토지는 방금 있잖아. 토지는 원칙은 개별 공시지가. 그렇죠? 요 금액이 동시에 뭐라고? 시가 표준액이잖아.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할 때 지정지역 안의 토지, 지정지역 안에 있는 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으면 개별 공시지가를 그대로 쓰지 않고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사용한다고 했고, 그 다음 주택은 뭘로 하죠? 주택은 뭘로 하더라? 그렇죠. 단독주택인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주택 가격 이런 걸 하잖아요. 단 개별 공시가, 개별주택 가격 이런 것이 없다, 알 수 없다. 자, 이것이 없다 또는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죠? 개별 공시가나 개별주택 가격이 없거나 알 수 없다면 뭘 가지고 하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금액 한다고. 납세지를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장이 정한 요 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요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주택 아닌 건축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뭘로 한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국세청장이 정한 가액, 산정 고시한 가액, 요 정도 선까지는 알아야 된다 했죠. 물론 요거 말고도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는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에 그날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공매, 경매 또는 공경매 등이나 또는 뭐 수용되거나 할 때는 실질 받은 금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뭘로 한다? 그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하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까지를 물으면 굉장히 깊이 있게 내는 거야. 통상적으로 기준시가면 딱 칠판에는 요 내용. 토지는 개별 공시가, 지정지역 안에 토지를 물으면 배율을 곱하고, 그 다음 개별주택 가격, 그리고 개별 공시가 없다 알 수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상이 정한 금액, 그리고 주택 아닌 건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 요 정도까지 알면 됩니다. 만약 요걸 지방세, 시가 표준액 물으면 요놈 없으면 돼. 그냥 토지 하면 개별 공시지가, 주택 하면 개별주택 가격, 건축물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 끝. 딱 그렇게 내용을 알면 됩니다. 1번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가라 함이 원칙이다. 2번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한 건 알죠? 여기 봐. 여기도 토지도 있고 기준시가 묻는데 토지도 있고 건축물이 있는데 주택을 따로 말하고 있잖아. 항상 주택을 따로 말할 때는 이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금액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아무런 말 없이 토지, 건축물 이럴 때는 그냥 그때도 주택이 포함된 걸 같이 밀려가지만, 주택을 따로 말할 때는 언제나 주택은 토지, 건축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금액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3번 수용에 의한 보상받은 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답니다.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항상 낮은 쪽 금액을 택하라 했죠. 수용되거나 공매, 경매로 양도됐을 때 기준시가를 뭘로 할까? 이름으로 하면 실질 보상받은 금액, 경락받은 그 금액과 그 당시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둘 중에 낮은 쪽 금액을 택하면 그 금액 기준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상금액이 기준시가 낮다니까 보상받은 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오케이.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 등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틀렸죠? 기회구잖아. 개별 공시가 등이 없거나 알 수 없다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하지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 이게 아니고 납세지 관할 세무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5번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한 비율을 곱하여 적용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이죠. 기준시가 너무 깊이 있기는 말고 정답 기억을 하면 딱 칠판에 있는 요 정도 선까지라도 기억을 하면 됩니다. 43번 기준시가라는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1번 아파트 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그날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그 질문하고 그 다음 2번, 3번, 4번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5번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이외 일반적 건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뭘로 한다 했죠? 아니 왜 지자체가 주택이 아닌 내용이 건축물은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국세청장이 지자체장이 산정고시하고 하는 것은 시가표준액이고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장이 정하고 그리고 국세는 국세청장이 정하고 요거 봐. 요대로 요 말만 싹 지워봅시다. 이렇게 하면 자 건축물, 지자체 창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고시한 가격 요게 시가표준액입니다. 그 토지와 주택은 국세나 지방세나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이나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단 차이점은 건축물에서는 국세는 국세청장이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장이 딱 여기 하나 차이지 시험에서 아무런 말 없이 물으면 토지와 주택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건축물만 달리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5번이 틀린 거예요. 44번은 요겁니다. 다음 기준시가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산식으로 올바른 것 요거 묻는 겁니다. 1번 보니까 등기된 토지 양도 당시 개별 공시가의 3% 맞죠? 틀렸잖아. 0점이 아니고 등기된 거니까 3% 맞습니다. 요 놈이 틀려서 웬 양도 당시 기준시가입니까? 취득 당시 개별 공시까지. 제가 이렇게 했잖아. 요 내용은 뭐냐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 신고했는데 신고한 내용의 내역을 쭉 뽑아보니까 가지고 있다가 팔 때까지 얼마를 쓰는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취득한 요 금액의 3% 정도는 경비로 쓰고 있더라. 내가 취득한 금액의 3% 정도는 경비로 쓰더라고. 그게 취득가액으로 보아 요 금액의 3% 이런 뜻이거든. 그게 양도 당시 이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 언제나 취득한 금액의 3%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만 속지 않으면 거기에 2번 등기된 미등기된 일반 건물이니까 국세청장 고시금액 맞죠? 근데 1%가 틀렸잖아. 미등기는 0.3%지. 3번 미등기된 주택 취득 당시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곱하기 3% 이거 맞죠? 미등기니까 0.3 주택이니까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4번 5번처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시험에 나온다면 한 문제로 낼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직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 0.3 딱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요 문제가 13회를 끝으로 단 한 번도 내지 않다가 작년 시험에 처음으로 오게 딱 지문 하나 앞에 나왔던 문제 있죠. 여기 앞 지문에 매매 사례가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할 경우 요렇게 한다. 13회 이후로 진짜 몇 년 만이야 이거. 10한 6, 7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지문입니다. 그럼 다음에 처음 등장하면 다시 또 한번 나올 수 있지만 나오더라도 지상권에 관한 걸 알고 있는가 이런 문제 내지 않을 거니까 언제나 부동산 항상 매감 환기로 한다면 얘들은 이렇게 한다. 요 정도 쓴만 알면 됩니다. 45번 양도차익 산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맞죠? 2번 상속세는 필요비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맞죠? 상속세는 항상 있죠.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상속받았다고 상속세를 상식선에서 봐요. 상속을 받았다. 상속세를 냈다. 근데 다음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니까 내가 납부한 상속세를 필요비에 집어넣어서 공제해주고 그럼 아무 의미 없잖아. 그렇죠? 세금으로 냈다가 다음에 다 공제받을 것 같으면 실제 예금 없는 이자나 마찬가지지. 상속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는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3번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요거잖아.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한 행위를 통한 계산이기 때문에 부인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러잖아. 5% 이상 차이가 나게 하거나 3억 이상의 차익이 나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라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걸로 보아 당사자 간의 거래, 당사자 간의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법이 정하는 시가대로 계산하겠다. 이 시가가 뭐라고 했죠? 시가가 횟집 시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 모르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했다고 보았을 때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이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시가대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번 새로 보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한다면 그 사람들 간의 행위, 계산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서 원래의 시가대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4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합부동산세는 필요비에 산입한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취득 관련 조세공과금은 포함되지만 보유 관련 세금은 포함되지 않잖아. 그렇죠? 5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으로 한다면 기타 필요비는 실질 지출한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하지 않고 필요비 계산 공제로 한다. 맞죠? 그래서 바라지 않은 것은 4번. 지금부터는 요 내용이지. 필요비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포함되는 거 기억합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 기억합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 기억하라고 했죠. 요약집 79쪽, 요약집 79쪽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여러 번 설명했다. 1, 2, 3, 4번은 뭐였습니까? 모두. 절대 포함시켜 줍는 거 그렇죠.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 내가 당신이 경비로 지출한 건 빼주겠다는 건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낸 돈은 절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취득 관련 조세공과금 이런 건 포함되지만 가산세, 가산금 이런 건 포함될 수 없을 거고 또 대금 지급을 지연했기 때문에 원래 계약상 주기로 된 이자, 약정에 따른 이자는 공제되지만 대금 지급을 지연했기 때문에 이자는 공제할 수가 없다. 또 방금 했듯이 부당한 행위를 통한 계산이라면 원래의 시가만 공제하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할 수가 없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등등 이런 벌칙적 성격으로 내고 있는 부담금, 분담금 이런 것을 공제할 수가 없다. 자본적 지출액은 되지만 수익적 지출액은 해당될 수 없다. 취득 관련 조세는 되지만 보유 관련 세금과 비록 취득 관련 세금이라 해도 상속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양도 간접비 공제할 수 없다. 실질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기 때문에 지출되지도 않았던 할인받은 금액, 감면받은 세금 이런 공제받을 수 없다. 가장 많이 나온 가운데 하나가 9번 이중공제라고 했죠. 기억나죠? 비록 여기에 비록 취득가액에 해당이 된다.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이 된다. 이런 금액이라 하더라도 취득한 당의 연도나 또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 양도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라고 하여 이미 공제받았습니다. 그렇게 공제를 받고는 팔 때 또 집어넣으면 같은 비용 가지고 두 번 공제받잖아. 이중공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출받았던 융자금의 이자 이런 것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런 정도가 항상 필요비에 포함되는가 되지 않는가 할 때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요거 말고 나오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46번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실거래 가액을 하는 경우 필용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보라고 하니까 뭐라고 쭉 나오고 있는데 답은 3번이잖아. 부동산 취득 시 대출을 받았던 융자금의 이자 필용비에 포함하는 내용의 마지막 10번 이야기잖아. 47번도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걸 찾아보랍니다. 1번 수익적 지출액 안 되죠? 자본적 지출액은 되지만 수익적 지출액 안 되잖아. 그렇죠? 2번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 취득 부대 비용까지만 있으면 맞아. 근데 그 가산세는 포함시킬 수 없잖아. 잘못했기 때문에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낸돈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3번 당해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유된 소송과 화해 비용 딱 그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비용으로서 지출한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이 아닌 지출한 연도에 따른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해서 공제받았답니다. 양도할 때 또 공제하면 됩니까? 안 되지. 이거 이중공제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 4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정 비용, 인지대, 그거 말고도 뭐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이거 양도비잖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끝에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출한 중개 수수료. 원래 중개 수수료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 이거는 공제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정답이 5번. 뭘 묻는가 봐. 항상 대부분의 문제는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앞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에 우리 요약집 봤던 10개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48번도 틀린 걸 찾아라. 가만히 봐. 1번, 3번, 그리고 4번 안 봐요. 1번 보니까요. 1번 볼게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용비에 산입된 건 제외한다. 이거 맞죠? 3번도 보세요. 매입 시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 차린 차금 중 이미 팔기 전에 보유하는 기간 중에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계산하면서 필용비로 산입했답니다. 이거 포함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 이중공제잖아. 그 정답이 3번인 거야. 그럼 4번도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을 계산하면서 필용비로 이미 산입했답니다. 포함하면 안 되죠? 전형적으로 나오는 지문입니다. 항상 이중공제에 관한 내용들 쭉 나올 때 취득한 연도에 보유기간 중에 하면서 이미 필용비로 산입되었다. 이런 문장 나오면 절대 양도할 때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2번은 뭐 앞에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오케이. 5번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도 취득 원가에 해당한다. 맞죠? 항상 약정에 따라 계약에 따라 원래 주기로 한 이자는 포함합니다. 대금 지급을 지연했기 때문에는 이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래 계약상 주기로 된 이자는 포함한다는 거지. 그 정답이 3번인 거고 49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바르지 못한 걸 찾아라고. 1번 재건축 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 필용비에 포함합니까? 합니다. 요거 자본적 지출액이거든요. 그렇죠? 이 돈 왜 냅니까? 재건축 부담금 왜 냅니까? 앞에 법에서 말하고 있잖아. 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좋아졌기 때문에, 나아졌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걸 자본적 지출액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5번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을 당시 납부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용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틀렸잖아. 요거잖아. 뭐 우리 봐요. 잠깐 봅시다.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게 증여했던 걸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5년 안에 판다면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그거 기억나죠? 배우자, 직계 좀비 간의 증여를 통한 2월 과세. 이럴 때 수정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하더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한다. 그 이야기거든 지금.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겁니다. 2번 틀렸어. 3번 뭐 수익적 지출액 포함한다. 그 다음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은 포함하지만 간접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과세면 신고 작성 비용 양도비로서 포함한다. 항상 포함하지 않는 게 뭔지만 정확히 알면 실제 문제는 풉니다. 50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니까 됐고, 51번 문제, 이 문제 할 때 항상 말하죠. 절대 풀지 말라고. 절대 풀어보는 생각하지 말라고.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기출문제잖아요. 그렇죠? 풀 수도 없고 이걸 알고 푼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진짜입니다. 알고 푼 사람 아무도 없고, 시험 치고 난 뒤에 웬만한 세법 선생님도 의에 푸는지 몰라서 해설하기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문제고, 이런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딱 보다가 있죠. 계산 문제, 간단한 문제 있잖아. 겸용주택 할 때 1세대 1주택 뭐 건물 얼마인데 이런 걸 풀어야 돼. 간단한 문제니까. 고가주택의 차익을 구해보라, 이런 거 풀어봐야 돼. 근데 딱 보니까 뭔 말하는지 아예 모르고 이런 거는 건너뛰면 됩니다. 일단은 건너뛰면 됩니다. 그리고 다 풀고 난 뒤에 시간 남으면 그때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풀 필요 없습니다. 이거 풀려고 하면 알고 풀어도 2, 3분 걸립니다. 이거 알고 풀어도 2, 3분 걸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전혀 풀 필요 없습니다. 세법 문제는, 계산 문제는 많이 나오면 단 2문제, 많이 나오면 2문제일 겁니다. 아니면 하나 정도고, 근데 딱 익히 봤던 문제고 이런 거는 풀면 되는데, 처음 보는 내용이고 뭔 말하는지 아예 모르면 풀려고 덤벼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뭐 이거 비워놨다가 그다음 뭐 하라 했습니까? 그렇죠. 비워놨다가 찍기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죠? 제일 적은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제가 그랬던 24회부터 23회부터 23, 24, 25, 26, 27, 5회분을 통틀어 쭉 봐도 이 앞에 다 얘기했는데 1, 2, 3, 4, 5 이거 정답이 1번, 2번, 3번, 4번, 5번 거의 5분의 1씩 배치합니다. 거의 5분의 1씩 배치합니다. 거의 5분의 1. 23회 때 민법 문제 1번 8개, 2번 8개, 3번 7개, 4번 7개, 5번 9개. 여기 한 개 한 개 빼가 일로 밀어줘서. 그 다음 학기로 문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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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그 다음 9개. 이렇더라고. 이런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거의 같아요. 지금 제가 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네트 가서 23회부터 정답을 쭉 뽑아서 A형, B형 다 뽑으니까 거의 막 한 해도 빠짐없이 1, 2, 3소가 똑같더라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세법 공시법 이렇더라고. 이래요. 합치니까. 단 한 개도 다른 게 그대로 똑같이 8개더라고. 똑같이. 중개법도 이런 식이야. 8, 7. 이게 작년에 있어. 이런 것처럼 지금 웬만하면 1, 2, 3, 4의 비중을 거의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쭉 푼다. 확실하게 맞다. 일단 확실히 맞는 것도 합니다. 확실히 맞는 거 있는데 나중에 내가 잘 모르는 게 한 서너 개가 뭔지 모르게. 하긴 확실히 맞는 거 서너 개가 모르면 그 서너 개 다 틀려도 돼 뭐. 안 그래? 그렇죠. 37개 맞으면 수석하지 수석. 근데 어쨌든 모르는 걸 막 찍지 말고 확실하게 맞다 싶은 거 딱 해놓고 나머지 전부 모르면 무작정 이거지 싶은데 이거지 않고 번호가 제일 적은 걸 일률적으로 다 찍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맞을 확률이 제일 많거든. 실제로 비사이로 피해가지 말고 본인이 생각대로 1번이겠지 3번이겠지 않고 내가 했는데 예를 들어 뭐 25개를 내가 확실히 그 25개를 확실히 맞다. 그럼 15개는 모르겠다. 그런데 보니까 3번이 제일 부족하더라. 그럼 무조건 3번만 쫙 이러면 적어도 15개 가운데 절반까지는 안 들어도 3분의 1은 맞을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하면 돼. 어차피 뭐 찍는 것도 요령이잖아. 그렇죠? 찍는 것도 요령이니까. 옛날처럼 연필 들고 가서 거기다 번호 적어놓고 또르르 굴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요령이야. 연필 요령이 압니까?
한자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일단 주권에 3번 나오거든. 검사를 한 번 더 굴렸을 때 또 3번 나오는가 보지. 52번 장기부 특별공제.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문제라고 해도 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지만 빤하지 않죠. 장기부유 공제 대상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입주권은 반드시 원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입주자가 된 그 입주자, 입주권만 인정되는 거지.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 이렇게 했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은 보유하는 거고, 단 미등기는 배제하는 거고, 미등기는 공제에 배제하는 거고, 토지 건물 등으로 3년 이상 보유했는데 공제에 배제하는 건 오직 미등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3번 얼마 공제한다고?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해당하는 공제율, 반드시 양도 차익에다가 곱해야 된다 했죠.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공제율,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이 장기 부유고, 양도 소득 금액 나오면 요 양도 소득을 세 가지로 나누어 양도 소득별로 기본 공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순서를 볼 때도 그 순서에 따라 그대로 따라가면서 인용을 하면 들어가야 돼. 양도 차익에서 곱하기 공제율. 공제율 얼마인가 알죠? 일반적인 부동산 등은 공제를 얼마더라? 일반적인 그 물가 상승률 얼마? 3% 적용해서 최저 몇 년? 3년 이상 보유된 것, 최대 몇 년? 10년 이상 보유한 것. 그래서 삼섬은 구하지만 얘만 10% 한다 했죠. 10%에서 최대 얼마까지? 30%까지. 단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물가 상승률 8% 적용해서 최저 24%부터 최대 80%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미등기는 배제하니까 등기된 거다. 쌤 1세대 1주택으로 등기되고서 3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잖아. 3년도 아니고 1세대 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거든. 근데 3년 이상 되었고 이러면은 이미 1세대 1주택이지 3년 이상 보유됐지 미등기 아니지 비과세인데 왜 합니까? 그렇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해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9억 초과분은 과세하거든. 요놈은 그 고가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 그때 쓰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고, 같은 연도 동일 연도 여러 번 팔았다. 공제 대상을 여러 번 팝니다. 수회 판다. 그럼 각각 공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했죠. 각각 공제한다고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게 장기부유 내용의 끝입니다. 이거보다 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 그럼 기본 공제할 때는 기본 공제는 공제 대상이 뭡니까? 모든 자산에 다 적용하죠. 모든 자산에 다 적용합니다. 얘는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파생 상품 할것 다 적용해. 그리고 몇 년 보유하죠? 몇 년 보유합니까? 보유기간 관계없잖아. 보유기간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제하죠. 동일 공제합니다. 단 미등기는 공제 배제하고 미등기는 배제하는 거고, 장기 보유나 기본 공제 둘 다 공제받을 수 없는 건 오직 미등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얼마를 공제합니까? 공제액은 얼마더라? 그렇죠. 양도 소득별로 뭐 요 말 쓰기도 안 쓰기도 소득별로 보아 각각 연 250만 원 한다. 각각 연 250만 원. 이럴 때 각각 한다는데 각각이 뭐냐? 양도 소득별로 한다. 소득별 구분 세 가지로 나누잖아. 부동산 적으니까 너무 글자 많은 것 같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여기에 대해서 1년에 250, 파생 상품에 대해서 1년에 250, 나머지 기타, 나머지 이외에 대해서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와 기타 자산 여기에 대해서 1년에 25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연 250만 원 이렇게 공제하잖아요. 그렇죠? 공유자산이다. 공유자산일 때는 뭘로 합니까? 공유자 1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아니죠. 공유자 각각 받을 수 있다 했죠. 공유자 각각 공제한다고. 요거 말고는 없는데요. 뭐. 그럼 장기부유 봅시다. 문제 52번. 장기부유 설명으로 바른 것.
이건 좀 그렇다. 이 문제가 1번 자산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의 계산 적용하지 않는다. 고가주택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다주택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지금 뭐밖에 없다? 미등기. 공제 배제는 미등기밖에 없습니다. 이거 몇 년 전만 해도 저작년만 해도 다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적용하지 않는다 하던 것을 작년부터 다주택이든 비사업용 토지든 다 적용하는 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오직 미등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53번 장기부여 설명으로 틀린 것. 동일 연도에 장기부 특별공제 대상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공제 적용한다. 맞죠? 2번 장기부여는 양도 차익에 해당하는 공제를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3번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라도 장기특별 공제 적용이 된다. 맞죠? 비사업용 미등기 아니면 다 적용됩니다. 4번 장기부여는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다. 맞죠? 맞는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공제될 수 있다는 거야. 최대 이까지가 공제될 수 있다는 거지. 뭐 일반적인 부동산을 묻지도 않고 아무나 하고 최대 양기부여는 이까지 공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질문이지. 5번 장기부 특별공제 대상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부터 취득한 것 포함. 여기에 하나인다. 틀리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한다고 말해죠.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이 5번이었고 54번 장기부여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70%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2번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 적용한다. 맞죠? 뭐 상가 건물이니까 3% 세율을 적용해서 할 거고 그렇죠. 물가 상승률 3% 적용해서 3년 이상이라니까 4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부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틀렸잖아. 2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장기보유는 적어도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가 되지. 4번 장기보유 공제는 양도 차익에 해당하는 공제를 곱하여 구한다. 맞죠? 5번 보유기간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 10년 이상 되면 얼마입니까? 30%잖아요. 또 12년이라고 36%가 안 되고 10년 이상 되면 똑같다고 했죠. 또 1세대 1주택 아니니까 물가 상승률 3% 적용해서 30% 맞는 지문. 정답 3번. 이게 작년인가 저작년 문제잖아.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55번만 볼게요. 바르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1번 등기되고 10년 이상 보유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30% 맞죠? 2번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는 등기되었지만 건물은 미등기되었다. 그럼 토지 건물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니잖아. 토지와 건물은 독립부동산이잖아. 그러면 토지는 등기되고 건물은 미등기라면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건물만 적용하지 않고 이런 거지. 어느 한쪽이 미등기라고 양쪽 다 적용하지 않고 이런 건 없습니다. 3번 이건 뒤에 할 거지만 배우자 등으로부터 정려받은 걸 5년 안에 판다면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당초 정리한 자의 취득부터 하죠. 그러므로 어떤 장기부 특별공제는 당초 정려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당연히 오케이. 4번 미등기로 양도된 것에 대한 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원칙이지만 법률 규정, 법원 결정으로 등기 불가능한 자산은 장기부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맞죠? 요거 뒤에가 뭐해? 우리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 장기 할부로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따라 등기 불가능했던 것, 법률 규정,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 불가능했던 거, 또 기억나는 거? 미등기로 양도해도 미등기로 보지 않는 거 할 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불가능했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면제 대상 농지 상속받아서 등기하지 않았던 것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넘어갈 때 이런 것은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번 비록 미등기지만 무엇 때문에 미등기랍니까? 법률 규정,
법원 결정으로 등기 불가능했던 것은 미등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등기되는 것과 동일하게 장기부여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방금 했듯이 미등기로 해도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뭐 장기할부로 계약 조건에 따라 법률 규정, 법원의 결정 뭐 등등등. 얘는 요 자체로 한 문제를 내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이렇게 되지 않고 지금 요 지문처럼 요런 데다가 슬쩍 지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요런 것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렇게 내고 있는 편들입니다. 근래 들어서 5번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한 경우 양도 차익의 80% 맞죠? 1세대 1주택이잖아. 그것도 뭐 고가주택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바라지 않은 것은 2번이었고 나머지 58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설명으로 올바른 것 국내자산 양도 국외상도 모두에 대하여 적용한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외자산을 양도하면 국외자산 양도는 장기보유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기본공제는 적용하잖아. 그래서 기본공제는 국내자산을 팔든 국외자산을 팔든 모두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토지건물 조합은 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아니죠. 이거는 장기보유지.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의 양도에 다 적용하지. 3번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하며 아니잖아. 그렇죠? 보유한 기간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제하지.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 뒷말은 맞죠? 앞말은 틀렸고 4번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양도소득 금액에서 소유자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틀리죠. 소유자별로 연 250만 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년에 이놈도 팔고 이놈도 팔고 이놈도 팔고 해도 소유자별로 하면 한 사람이 그냥 적용받을 거 1년에 25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나는 요 세 가지를 같은 사람이지만 세 가지를 따로따로 팔면 각각 다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최대 750만 원까지도 공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소유자별로 자산별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본공제 문제 나오면 연 250만 원 그 금액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 돈에 눈이 멀어서 연 250만 원만 보고 가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럼 안 돼. 요거 문제 틀리게 될 때는 250만 원이 무슨 별로 공제하는지 사실 이게 핵심이야. 요것도 시험 지문에 요거 양도 차익 요 말 얼마나 많이 틀리긴데 공제율 몇 프로인가 이 지문도 지금 방금 보듯이 뭐 10년 됐다 12년 됐다 묻지만 요 공제를 어디에다가 곱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 지문도 거의 단골이거든.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에 다 틀려서 정답 이렇게 내 문제도 얼마나 많은데 반드시 볼 때는 어디에다가 하는가 이런 것도 먼저 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 4번을 올바르게 하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5번 부동산의 공유물을 할 때는 공유자 1인에 대하여 합니까? 공유자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59번 기본공제 1번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도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맞죠? 2번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의 양도소득 금액과 기타 자산 및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소득 금액 그리고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금액으로 구분하여 공제한다. 맞습니까? 틀렸잖아. 그렇죠? 지금 2번 지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2번은 요게 기타 자산이 여기가 있는데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의 양도소득 금액과 기타 자산 및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소득 금액 기타 자산은 여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 기타 자산은 언제나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그 네 가지가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입니다. 그러면 항상 같이 해도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와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2번 틀렸어요. 60번 문제 2번 봐요. 60번에 2번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와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소득 금액 그리고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금액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계산합니다. 그 59번 2번 틀렸어. 3번 위의 문제 동일 연도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수회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럼 여러 번 팔았다면 먼저 양도함부터 순차적으로 250 될 때까지 공제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맞는 거고. 4번도 소득별로 연 250만 원. 5번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도 공제 적용된다. 맞죠? 기본공제도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하는 건 온리 미등기밖에 없습니다. 60번 맞는 거 2번이었고 1번 거주자의 국외산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 기본공제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국외자산은 장기보유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되잖아. 그렇죠? 3번 미동기로 양도하면 장기보유는 배제하지만 기본공제는 적용이 되고 그런 거 없죠? 미등기로 팔면 둘 다 공제 배제하는 거지. 4번 1세대 3주택 이상인자의 주택 양도는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다 틀렸죠? 모두 적용하지 않는 건 오직 좀 미등기밖에 없다. 그렇죠? 61번은 1번 지문도 그렇고 등등 큰 설모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61번 가운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4번. 세율 적용 시 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건 보유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상속받은 건 취득일부터 양도일,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한 날까지입니다. 단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은 상속 개시일이 아니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자산을 취득한 그날부터 계산한다는 사실, 요거는 주의를 합니다. 양도 차익도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장기 보유도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단 세율을 할 때만큼은 돌아가신 분의 취득한 날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지문만 알면 될 거고 62번부터는 이제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정례를 통한 이월과세 이런 거 나오게 되죠. 요거부터 봅시다. 특수관계자 간에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저가, 고가의 양도, 양수부터 저가, 고가의 양도와 양수 얼마 차이 날 때 3억 이상의 차익이 나거나 또 시가에 시가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거 아니라 했죠. 말 그대로 실질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가액을 말했죠.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5% 차이가 날 때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부당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거래가액은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시가대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요거 갑이 취득을 했다. 갑이 취득하여서 쭉 소유하고 있다가 을에게 증여했습니다. 을에게 증여했다. 을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이 을이 다음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을의 양도,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증여받은 날, 증여에 따른 취득은 증여받은 날의 취득일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래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요 기간이 몇 년이라면 5년 이내라면, 만약 요 기간이 5년 이내다 이러면 당초 증여한 요자의 취득일부터 요 사이의 기간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고 요 구간에 대한 장기 보유를 계산하고 요 구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세액을 산출한다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공통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배우자 직계 존비 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걸 묻든 특수관계자가 관한 내용을 묻든 반드시 5년 안에 팔면 요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럼 취득가액은 뭘로 해야 되죠? 취득가액은 누구의 취득가액을 합니까? 당연히 갑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갑의 취득가액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다 공통적이야. 또 공통적이 하나 더 있잖아. 요 사람이 증여받았다고 증여세 낸다. 을의 증여세. 을이 양도했다고 팔았다. 을의 양도소득세.
요 두 가지 세금을 합쳐봐도 갑이 직접 팔았다고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 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럼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이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됐죠? 요것도 공통적인 거. 요거 원래 개정된 거잖아. 특수관계자 내용은 원래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배우자 직계 좀비속의 내용은 설사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전할부터 하겠다. 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만 생각하니까 지가 생각해도 짱구거든.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그럼 안 돼.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아이고, 그럼 원래부터 바꿔서 배우자 직계 좀비속 내용도 만약 두 번에 걸친 세금이 저 사람이 직접 팔았다고 보았을 때 더 많은 세금이라면 오케이. 요 내용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 빼고 이제 나머지 시험 낼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 요거 빼고 나면 정해진 게 이제 납세 의무자 누구냐고. 납세 의무자. 우리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에 관한 내용 납세 의무자 누굽니까? 당초 정려한 사람입니까? 정려받은 사람입니까? 정려받은 자잖아. 그렇죠? 정려받은 자. 세금의 계산은 앞에 붙하더라도 이거는 실제 정려를 받은 수정자가 냅니다. 정려받은 수정자가 내는 거야. 대신 특수관계자 간의 내용이라면 누가 낸다? 그렇죠. 당초 정려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당초 정려자의 직접 양도로 보아 당초 정려한 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려세 어떻게 처리한다 했죠? 정려세 요거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고 요거는 수정자에게 환급한다고 했죠. 수정자에게 환급 돌려줍니다. 넌 빠져. 원래 저 사람이 직접 팔려고 하는 건데 단지 세금 줄이려고 없는 니를 그냥 끼워 넣었을 뿐이니까 넌 빠져나가랍니다. 정려세 냈는데 네가 낸 거 돌려줄 테니까 넌 빠져나가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뭐지? 연대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연대납세 의무 이 경우는 없다 그렇죠. 이 경우는 연대납세 의무 있다 그렇죠. 있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 끝이네. 이게 끝입니다. 단 조금 더 한다면 이때 배우자 할 때는 양도일 현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라 해도 배우자에 포함된다는 사실. 홍원행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선을 알면 특수관계자든 배우자든 다 풀 수 있어. 문제를 보니까 62번 배우자 직계 좀비속에 대한 정려세 2월 과세 규정의 설명으로 바른 것. 1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정려받은 부동산 등을 3년 안에 양도하는 것에 하나여 적용한다. 아니죠. 5년 안에 팔 때 하는 거지. 2번 2월 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정려자가 직접 양도하는 걸로 보고 아니죠. 아니 배우자 직계좀 지금 이거잖아. 배우자 직계좀에서 문제잖아. 당초 정려자가 직접 양도하는 걸로 보고하는 건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야기지. 3번 수정자가 납부한 정려세는 수정자에게 환급한다. 아니죠. 그것도 특수관계자고. 4번 당초 정려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양도 차익 및 장기 보유, 세율 적용 시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맞죠? 당초 정려한 자의 취득일부터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고 형 동생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합니까? 아니 형과 동생이 무슨 배우자도 아니고 그렇죠. 형과 동생이 직계 존속과 비속도 아니잖아. 직계 존비속은 부모와 자식, 할아버지와 손자 이런 식이지 형 동생은 직계 존비속이 아닌 그냥 기타 친족 관계지. 이촌, 육촌 이내 친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육촌 이내 친족은 특수관계자거든. 올바른 것은 4번. 63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부당의 계산 부인하라는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1번 앞에 나왔던 지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조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는 당사자 간의 행위 또는 계산 이런 거 하지 않고 관계없이 당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죠? 2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안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맞죠? 3번 특수관계자가 나 시가 100억 원의 토지를 98억에 양도한 경우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잖아. 100억짜리를 98억에 팔았다. 2억밖에 차이 안 나지. 100억인데 98억이면 2%밖에 차이 안 나지. 어디에 해당되지 않잖아. 이건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근데 4번 특수관계자가 시가 1억 원의 토지를 8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1억짜리를 8천에 팔면 20%입니다. 20% 차이야. 그러니까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도 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나잖아. 그렇죠? 있는 사람들은 2억 정도 차익이 나도 그래 정상적인 거래네 이런데 없는 사람들은 한 6천만 원만 차이 나도 이런 도둑놈들이 법을 어기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렇죠? 문디 커고만 말을 빼먹지 새끼들이 요리야. 5번 당해 거주자의 임원, 사용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맞죠? 특수관계자 기억나죠? 요 사람의 사업장에 일하는 임원, 사용인, 종업원 그리고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또 임원, 사용인의 아래라 해도 이 사람의 금전 등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이런 게 특수관계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르자는 것은 4번이었고 64번 안 봐도 되겠다. 똑같은 문제다. 이제 시가가 1번 시가가 뭐냐? 불특정 다수인 모르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할 때 통상 이루어지는 가액을 말하고 형 동생은 특수관계자 맞죠? 이총관계니까 3번 문제가 형이 동생에게 팔았다니까 납세지는 형의 주소 양도자의 주소지니까 형 주소지고 4번 10억 원인데 9억에 팔았다.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10억인데 9억에 팔면 10%잖아. 10%. 그러니까 이것도 규정에 해당한다고 적용한다고 말하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 65번 봅시다. 6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인 거주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을 청구하고 을이 그로부터 4년 후 그 건물을 갑과 을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을이 자 요거 따라합니다. 만약 이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그 을이 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라면 세금 누가 냅니까? 납세무자 증여받은 을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양도차익 계산을 해야지. 그럼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가액은 뭘로 합니까? 언제나 갑의 취득가액으로 하지. 그렇죠?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오케이. 2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라 해도 똑같죠? 그렇죠. 그럴 때 똑같이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하면 똑같이 갑의 당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럼 3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부 특별공제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갑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맞죠? 4번 을이 갑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의자인 경우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도 합한 세금이 갑이 직접 병에게 팔았다고 보았을 때 계산한 세금보다 더 크다면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 맞죠? 맞죠? 자, 이거잖아. 원래 5년 안에 팔면 저 사람이 직접 파는 걸로 본다지만 만약 요 경우에 해당하면은 그냥 증여, 양도 이렇게 상관하죠. 이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고 맞는 지문이잖아. 5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갑과 을이 양도세도 연대납세금을 지는다. 틀렸죠? 연대납세금 없잖아. 항상 배우자 등에 관해서는 연대납세가 없다. 특수관계자 사이는 있지만 요 기출문제잖아. 답이 5번. 66번도 기출문제고 67번도 기출문제거든. 66번 66번에 가장 최근 나왔던 문제였지. 이제 소득세법상 신상입니다. 신상. 소득세법 이 문제가 따끈따끈한 문제인데 신상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름신이 강림하면 찔러야지. 그렇죠?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연 2010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 3억 원을 갑의 배우자 을에게 2014년 5월 24일 증여한 후 을이 2017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갑과 을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에게 10억 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대로 따라갑시다. 갑이 언제 취득했답니까? 2010년 1월 20일. 자, 갑이 취득할 때는 2010년 1월 20일 날 취득했고 얼마랍니까? 3억이었고 쭉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을에게 증여했습니다. 언제랍니까? 2014년 5월 24일 2014년 5월 24일 가액 얼마랍니까? 8억. 이렇게 했던 걸 을이 팔았답니다. 양도 언제 팔았습니까? 2017년 5월 날 5월 10일 날 팔았고 가액 얼마입니까? 가액은 없나? 10억에 팔았답니다. 10억 원에. 자, 이럴 때 이제 그대로 따라갑니다. 1번 양도소득세 납세부자는 갑이다. 맞습니까? 만약 이 문제를 양도소득세 납세부자는 갑이다. 근데 맞다. 이러면은 진짜 갑질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봐. 소득세법상 구자갑이 누구에게 증여합니까? 배우자에게. 배우자 직계 존비수가 납세면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지. 그러므로 증여받은 납세부자는 을이다. 이래 말하지 갑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2번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장기부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맞습니까? 맞잖아. 봐. 언제나 뭘 하든 요 내용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잖아. 그럼 2010년도 취득에서 2017년도라면 당연히 장기부가 적용되지. 2번 지문 왜 나온지 압니까? 요거 따지는 사람 보라고. 이거 따지면 3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증여받고 팔 때 3년 안 되네, 장기부에 안 된다, 틀렸다. 이래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언제나 증여받은 걸 5년 안에 팔면 항상 모든 계산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일부터 해야 된다는 요거 알고 있는가? 이거 묻는 문제야. 3번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8억 원이다. 아니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이부터니까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 3억. 이게 방금 앞에 왔던 문제도 항상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앞에 거고 앞에 거고 쭉 나왔던 기출문제잖아. 이것만 이해하고 있어도 이런 문제 안 풀려.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 납부세액 계산 시 세액 공제한다. 틀렸죠?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뭐합니까? 필요비에 산입하여 공제하는 거지. 5번 양도소득하여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세물을 짓는다. 틀렸죠? 배우자라고 연대 납세물 없다. 그 정답은 2번. 이게 작년인가 저작년 문제잖아. 그렇죠? 67번도 요거는 뭐 21회인가 22회인가 그때 나왔던 문제인데 풀어봐야 됩니까? 우리 풀어봤던 문제 아닌가 이거? 갑이 2015년 3월 5일 특수관계자 을로부터 토지를 3억 1천만 원에 취득했답니다. 자, 3억 1천만 원에 취득했다. 시가는 얼마고? 3억이고. 자, 뭐 갑이고 어려운 거 따지지 말고 봅시다. 갑이고 뭐 어려운 거 따지지 말고 얼마라고? 3억. 시가는 3억인데 그들끼리 주고받은 대가는 3억 1천이랍니다. 정상적인 거래도 아니다. 정상적인 거래도 아니다. 네? 정상거래 맞죠? 봐. 아니야. 무슨 10%는 시가가 3억이잖아. 3억에 10% 얼마? 3억에 10% 얼마? 3천. 5%는 1,500. 1,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야만 부당행위입니다. 그럼 1,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그럼 정상적인 거래거든. 그럼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또다시 특수관계 있는 병에게 팔았는데 시가는 5억 6천이고 대가는 5억입니다. 정상거래도 아니다. 정상거래 아니다. 그렇죠? 왜? 5억 6천에 10%는 5,600. 그럼 5%는 2,800. 2,800만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입니다. 지금 6천만 원 차이 나잖아. 이건 정상거래가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럼 양도가액 5억 6천. 기타 필요비 없다고 하니까 빼기 3억 1천. 이렇게 하여서 2억 5천.
문제는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라는 문제거든.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는 문제인데 2015년도에 취득했던 것을 쭉해서 언제 양도한답니까? 2017년도 3년 보유가 안 돼. 3년 보유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할 게 없어. 그래서 요 금액이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이 되거든. 정답 2억 5천. 요 문제는 순수하게 이거 시가와 대가를 딱 주고 요게 5% 이상 차이가 나는가 나지 않는가 이거 따질 줄 알고 있는가 그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직계, 좀비속, 특수관계자 등등 이 문제는 진짜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꼭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잠시 후에 68번, 68번 큰 문제가 없네. 뒤에 나오는 문제니까 봅시다. 69번 문제도 또 이 문제네. 틀린 거 찾으라고. 사촌 형에게 양도한다고. 1번 갑이 을에게 토지를 정리한 후 을이 이를 그 정려일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했다. 그럼 갑이 그 토지를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맞습니까? 5년 안에 팔았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 5년 지난 이후에 팔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다. 나머지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부 적용받을 수 있다. 사촌은 특수관계자 맞다. 그 다음 8억 시가 8억원 평가된 토지를 7억 5천에 팔았다. 그럼 얼마일까? 정상거래니까 8억 등등등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문제고 잠시 후에 우리 70번 세율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